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여요? 오케이. 면역. 아주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보고 주셨어요? 예. 면역이 뭐죠? 여러분. 면역.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 그죠? 경찰. 근데 면역에 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표에 보면 우리 호흡기에, 그 다음에 소화기에, 그 다음에 혈액과 체액에, 우리 온몸에 나를 방어하는 곳이 다 있어요. 자, 먼저 호흡기 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흡기에는 뭐 있을까요? 가장 먼저 코털, 그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코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래서 이런 감염에 이런 데 아주 취약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코털이 1차적으로 걸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호흡기에 있는 점막이죠. 그래서 점막이라는 건 뭐예요? 콧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침, 그 다음에 눈에서 나오는 눈물, 그 다음에 여성들의 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분비물, 이런 게 바로 이제 점액인데, 이 점액이 단순하게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나쁜 어떤 거를 밖으로 어떻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그 안에 또 면역 물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점막에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점막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에 보면 점모라고 그러니까 점액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 하여튼 이런 호흡기에서 1차적으로 코털, 점액의 이런 역할에 의해 가지고 1차적인 어떤 보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차적인 바로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화기에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소화기의 면역 자료는 뭐죠? 바로 위산이에요. 그래서 위산은 강력한 염산이라서 음식물과 같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를 모두 다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또 뭐죠? 췌장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그 다음에 또 담즙산 아시죠? 그러니까 위산과 담즙산이 대표적인 소화기에서 나오는 면역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장에는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유산균 있죠? 이 유산균이 대표적인 면역 물질이에요. 장에도.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체액과 혈액이에요. 그래서 그 혈액에는 보면 뭐가 있어요? 가장 1차적인 면역 물질이 뭐예요?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에는 보면 어떤 게 있어요? 과립구 하는 게 있고 아시죠? 과립구. 그 다음에 림프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림프구에는 B 림프구와 T 림프구가 있죠. 너무 어렵나요?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백혈구는 뭐냐면 아까 이제 과립구라 그래가지고 안에 여러 가지 과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과립구에도 이제 안에 여기에 산성이고 중성이고 알칼리에 따라서 중성이면은 중성구라고 그러고요. 산성이면 호산구, 그 다음에 염기성이면 호염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성인 과립구는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염구나 호산구가 많으면은요 기생충, 그 다음에 알러지 물질 이런 게 많으면 호염구, 호산구가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임파구에는 이제 크게 나누어서 B임파구와 D임파구가 있는데 B임파구는 주로 우리 뭘 만드는 거예요? 항체 아시죠? 항체. 그 다음 T임파구는요 여러 개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세포를 죽이는 세포 면역과 관련된 게 T임파구예요. 근데 이건 간단한 개념이고 T임파구가 더 복잡해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막은 뭐예요? 바로 피부예요. 피부. 맞죠? 그래서 피부 바깥쪽에 있는 이 세포막.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은 뭐예요?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 지방. 지방이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방에 문제가 되면 이 피부 방어막이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피독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땀샘에도 보면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있어가지고 야가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지나갑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뭐 복잡하게 적어 놨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암 안 걸리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려. 그럼 이거를, 모든 걸 제어해주는 거는 바로 뭐란 말이에요? 면역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적으로 뭔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방어하는 어떤 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역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어서 이 친구가 올려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지나갈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제가 몇 번 강의했죠? 아시죠? 세균은 자체적으로 증식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세균은 바이러스에 비해서 커요. 그래서 마이크로 단위로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바이러스는 10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균은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증식이 가능해요. 단 사람한테 돌아와서 사람한테서 어떤 이제 먹이라든지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증식을 하는 거고 바이러스는요 자체 내로는 절대로 증식이 안 돼. 그럼 야는 뭐냐면 핵산 즉 DNA하고 또는 RNA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야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세포 내로 그죠? 세포 내에 있는 DNA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증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라는 인간의 세포 안에 들어가요. 세포 DNA 들어가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DNA를 이용해가지고 자가증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치료법은요. 세균은 뭘로 죽을 수 있어요? 항생제가 발견이 만들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자체 내로는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생제의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법은 유일하게 몇 가지 항바이러스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기능이 안 되고 그래서 백신밖에 없어요. 백신.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이러스 또 이 자체는 자기들끼리 뭘 해요? 돌연 변이가 너무 많죠. 그래서 백신 개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를 그러니까 백신을 넣어주면 뭐냐면 우리 몸에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시영 박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면역이야말로 그죠? 에이즈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한 면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이분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조금은 전문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때 강의 계속 했던 거예요. 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옆에 이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19예요. 그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세포 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놈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비특이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기 위해서 무슨 물질이 나와요. 면역 물질. 이게 바로 뭐냐면 인터페론이에요. 들어봤어요? 인터페론? 인터페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비타민 C예요. 인터페론이 나오면은요, 보통의 어떤 감기, 보통의 바이러스는 다 죽어. 근데 왜 코로나19는 안 죽어요? 요거는 아직까지 이 인터페론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결국은 죽이잖아요. 어쨌든 첫 번째 반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인터페론이에요. 그래서 인터페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경찰 역할을 하는 거지. 1차적인 방어막이 바로 인터페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비특이적인 반응이거든요. 이 인터페론이 막 나오면 또 어떤 세포가 있냐면 대식 세포라고 그래요. 대식 세포가 뭐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세포. 대식 세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놈을 이렇게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요, 이 인터페론이 많이 분비되고, 또 대식세포라는 게, 활동력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가 또 요거는 암이라든지, 그죠? 바이러스라든지, 그러니까 감염된 세포라든지 이런 걸 잡아먹는 어떤 우리 몸에 비특이적인 세포가 바로 내추럴 킬러 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응하는 거는 기억하세요. 인터페론. 두 번째는 마크로페이지 하는 대식세포. 세 번째는 내추럴 킬러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몸에서 많은 사람은 1차적인 면역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파도 이런 사람들은 안 아파. 그러면 보세요. 대식세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걸 죽이는 거잖아요. 인터페론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죽이는 거예요. 내추럴 킬러셀은 뭐냐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죽이지만요. 어떤 걸 죽이다 돼 있어요. 감염된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는 게 내추럴 킬러셀이에요. 암세포. 재밌죠? 이 사진 재밌죠? 와, 이 친구 참 이런 거 잘 만들어. 나 부럽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겁니다. 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선천적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 면역은 바로 반응하는 건데 이건 기억이 안 돼. 그래서 비특이적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인터페론이에요. 세포 자체 내에서 질을 살리려고 분비하는 물질이 인터페론인데 인터페론을 많이 만들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식세포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까 그 죽이는 거 있죠? 잡아먹는 거 있죠? 이 대식세포가 많은데 이 대식세포를 많이 만들려면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우리 왜 항산화 비타민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셀. 여기 세 가지가 선천적 면역이에요. 그리고 근데 사실 선천적 면역만 가지고는 그죠? 요거는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후천적 면역이에요. 후천적 면역은 뭐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야가 요거 반응을 해가지고 기억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느냐면 항체라는 놈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들어오면은 요 놈은 탁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항체가 내 몸에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게 바로 뭐냐면 B세포예요. 인파구 아시겠죠? 그래서 B인파구는 뭐냐면 항체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T인파구는요 직접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만 탁 잡아먹는 거. 그걸 가지고 킬러 T셀이라 그래요. 사이토톡식 T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면역이 어때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자, 면역이 심하면 뭐가 돼요? 항상 이야기하잖아. 알러지나 자가 면역이라야 되잖아요. 근데 면역이 약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사람 죽게 되죠. 그럼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뭐냐면 헬퍼셀이에요. 헬퍼 T셀이에요. 헬퍼 T셀은요, 면역을 강하게, 너무 강하면 또 조절해줘야 돼요. 왜 너무 강하면 뭐가 된다고요? 알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헬퍼 T셀과 조절 T셀이 있는데 헬퍼 T셀은 도움을 주는 거고 조절 T셀은 줄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T인파구가 면역 체계를 뭐한다? 매니저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 항체 만드는 것도 T인파구가 도와주는 거예요. T인파구 도와서 B인파구가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T인파구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어레인지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더 복잡해요. 다시 공부해보면 뭐 CD4, CD8 하고요. 뭐 사이토톡식 T셀이 어떻고 저떻고 헬프 T셀이 어떻고 저떻고 리버스 T셀이 어떻고 복잡하죠. 그래서 그래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T인파구는 뭐 항체도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직접 죽이기도 하고 또 면역이 너무 과하면은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T인파구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바이러스는 그렇다 치고 그럼 암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수백만 개, 백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암이 발생 안 한단 말이지, 그죠? 왜 그럴까? 이 생기는 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매일매일 없애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대식세포와 같은 선천적 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 여러 가지 어떤 면역 작용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죠. 자율신경 하는 거 아시죠?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교감신경은 뭐죠? 교감신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흥분시키는 거.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게 하는 거.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있어야지만 내 몸을 살릴 수는 있지만 급한 어떤 위험 상황에서 내 몸을 살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교감신경이 계속 나오면 내가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 몸도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율신경에 의해 가지고 이 정상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 정상이 돼요. 근데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요. 혈류량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은 교감신경의 분비가 많이 되면 처음에는 피가 많이 가려고 막 짜려내지만 결국은요.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에 교감신경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파구라 그러잖아요. 임파구는 아까 내가 했지만은 뭐라 그랬어? 면역을 어레인지 해주는 거, 좋게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우세하면은요, 임파구는 줄어들어요. 예, 맞죠? 과립구는요, 과립구는 바로 반응하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과립구가 바로 뭘 유발하는 거다?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염증은 내 몸을 지키는 거지만 너무 심한 염증은 알러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교감이 우위하면은 혈류량은 안 좋고 임파구도 떨어지고 그 대신에 과립구는 늘어나고. 근데 부교감이 늘어나면 어떻게 혈류량은 릴렉스 되기 때문에 늘어나요. 결국은 임파구는요 늘어나고 과립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감신경도 너무 심하면 병이 생기고요. 부교감신경도 너무 심하면 결국 뭐가 된단 말이에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면역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면역이 저하가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외부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돌아와도 그걸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그게 만성 피로해지고, 감기가 생기고, 대상포진 같은 거 생기고 하는 이런 게 바로 면역 저하 상태죠. 그런데 면역이 과한 상태는 알러지가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알러지는 비염과 천식과 아토피와 같은 이런 상태, 면역이 과한 상태.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내 몸에 있는 면역이 남을 공격하지 않고 누굴 공격해? 나를 공격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자, 관절에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 점막에 눈물이나 입안이나 여성 쪽에 궤양이 생기는 걸 가지고 무슨 병? 베체트병. 그죠? 그다음에 피부에 콜라겐 조직이 염증이 생기면서 문제 일으키는 걸 가지고 루푸스. 소장에 문제 생기는 걸 가지고 크론즈병. 그죠? 그다음에 대장과 소장 다 인볼브 하는 걸 가지고 궤양성 대장염. 그죠? 그다음에 척추라든 이 뼈에 관여하는 걸 가지고 강직성 척추염. 그죠? 갑상선에 있는 자가면역 질환을 뭐라 그래요? 쿠싱 증후군. 아니, 쿠싱이 아니고 그레이브스 증후군, 하시모토 질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런 거.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6명인데 6명 중에서도 지금 뭐야 자가면역 질환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명 있었어요. 하시모토, 저도 하시모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 누구한테 많아요? 그냥 만성 피로.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알러지 면역 상태가 과하거나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우리 인구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시겠죠? 자, 면역 결핍과 면역 항진이다. 항진이 아니죠. 면역 과잉이죠. 항진하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있는 면역이 바로 체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가 치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질병의 자가 치유력이 한 6,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 기능에는 보면 아까 했잖아요. 그죠?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항원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1차적인 면역 기능이 있고, 또 내 몸에는 여러 가지 뭐 세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상세포인 암세포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래 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없애주거나 재생하거나 복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해독 기능이 있어서 밖으로 빼내는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지만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3대 원인. 자, 보세요. 이건 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독소 이야기죠. 첫 번째. 그래서 외부 독소, 환경 독소.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이야기하는 외부 독소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환경뿐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런 거고요. 또 세 번째가 보면 이제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자가 독소.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것 때문에 생긴 독소. 이 커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은 우리 몸에 뭐하고 관련된다? 교감신경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 상태를 긍정적인 신호 상태로 만들면 이런 자율신경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면역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여러 그죠?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고 릴렉스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내 몸 안에 명의를 끼우는 방법 해가지고 외부 독소에 대해서 먼저 이게 외부 독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잔류성 유기오염물 해가지고 피오픽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DDT 뭐예요? DDT? 농약이죠, 농약.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음식 먹거리에 이게 농약이 들어있단 말이야. 고기 속에 DDT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농약 쓰잖아. 그 다음에 PBDE, 이건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도 농약이라고. 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PFC 한 거는 PFOS, PFOA 그거예요. 예. PBD는 모르겠어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하는 거는 항생제가 아니라 농약 성분들이에요. PFOA, PFOS도 원래는 농약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런 거를 없애주는 게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요즘은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면역은 정말 반비례해 버려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되면 두 번째가 봐요.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그러면은 당장 뭐가 많아요? 응? 과립구가 많아지잖아. 그럼 과립구가 많아지면 뭐가 심해져요? 염증. 그죠? 염증은 일차적으로 내 몸을 지키는 면역이지만 이게 많아지면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곳에서 염증이 생기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 세포가 파괴되겠지. 그러면은 점막이 파괴되면서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 뭐예요? 이상세포가 생겨서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바로 교감신경, 특히 어떤 호르몬이냐면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은 뭐냐면 우리 수면 호르몬이 뭐죠? 멜라토닌, 그죠? 멜라토닌 전 단계가 뭐예요? 세로토닌은 어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을 릴렉스 시키면서 편안하게 만드는, 그죠? 부경화와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그럼 이 세로토닌이 적당히 잘 분비돼야지만 사람 감정이 조절이 잘 돼요.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애들의 여러 가지 ADHD, 이 모든 게 기본적인 거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세로토닌 대사 이상이에요.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면 또 멜라토닌 대사도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잠자는 사이클이 문제가 돼요. 수면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되면 다시 뭐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럼 다시 또 교감신경이 또 분비가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유지하는 게, 즉 수면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불안증, 우울증은 또 악화가 되고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살 빼는 거. 살 뺄 때 잠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잠 안 자면 생체 리듬이 파괴되면서, 그죠?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그 식욕 억제 호르몬 뭐예요? 렙틴. 식욕 자극 호르몬 그렐린. 그래서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고 그렐린 분비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서 살이 찐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다 밸런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또 쫙, 릴렉스 너무 하니까 너무 많이 쫙 깔아지잖아요. 그 복용량이 너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래 되면은 임파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 있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콜티졸 하는 건 어디서 분비되느냐면 그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인데요. 이게 부신 피질에서 분비돼요. 부신이 어딘지 아시죠? 콩팥 있죠, 콩팥. 콩팥 뒤에 보면은 부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해서 설명드리기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 부신 피질에서 콜티졸이라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우리 뭐 미네랄 있지 아시죠?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호르몬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혹시 쿠싱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달덩이 얼굴 되고 얼굴 둥둥 붓고 몸이 막 붓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그래요. 어쨌든 간에 콜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신경적으로 보면 막 두통 오고 불안감 오고 막 공황장애 막 오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다음 심혈관계는 뭐예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증이 오는 거고요. 또 위는 속쓰리죠.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어때요? 속쓰리죠. 바로 반응 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콜티졸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장은 어때요? 설사와 변비를 막 동반하면서 과민성 증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설사와 변비를 막 동반하는 이런 거고. 그 생식계통에서 여성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콜티졸 분비가 많이 되면요, 생리불순, 생리통증 다 와요. 그런데 콜티졸은 원래 이제 그 부신에서 분비를 하는 건데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언제 또 콜티졸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어요. 스테로이드를 치료적 목적으로 쓰잖아요. 네. 그죠? 네. 쓰다 보면 쓸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쓰는 게 스테로이드잖아요. 많이 쓰면은 뭐가 된단 말이에요? 이 푸싱이 된다. 콜티졸을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썼더니만 이런 부작용이 더 심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왜 누구죠? 최지실 딸, 예, 가가 지금 이 상태잖아.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콜티졸을 스테로이드 썼더니만 몸 상태가 이래 돼버린 거지. 뭐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좀 오래 쓰면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장기로 주사를 맞든지 먹는다든지 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스테로이드는 연고를 발라도 피부가 짓물러져 버려요. 예. 양으로 해서 스테로이드에 그다 엄청 높거든요. 그게 1000cc예요. 아이고 양이 많다. 네, 그게 5일 동안 낙사되는 함량이 되는데 그거를 열을 가게 되면은 과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쓸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쓰잖아요. 처음에 작은 용에 올려가지고 내릴 때도 천천히 테이퍼링을 해야 돼요. 바로 확 줄이면은요 완전히 부작용이 또 더 심해져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스테로이드는 효과도 대단하지만 부작용도 엄청 많은 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애들한테 쓰는 거는 스테로이드 바로 쓰지는 않고요. 보통은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스테로이드를 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 막히는 증상 있잖아요. 비염이라 천식이 있는 경우에 숨 못 쉬어요. 급하잖아. 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뿌리는 건 점막이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도 안 되면 결국 뭐냐면 먹는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쿠싱이 바로 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칼의 양날이에요. 리도맥스도 스테로이드 연구잖아. 그 뭐지? 그래서 그거 쓰는 아이들이 진로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구로 쓰는 것 정도는 짧게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주사를 하든지 먹는 약은 부작용이 항상 도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먹고 주사하는 스테로이드 심각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막 뭐라 그 상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콜티졸 분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콜티졸 분비가 많이 되면 나는 엄청 예민해져 있어요. 혈압은 높아져 있어요. 소화불량이 와요. 두통도 와요. 그렇죠? 뭐 온몸이 경직되고 아프죠. 그게 다 이 콜티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 몸 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옆에는 다 있죠. 그죠? 이 정도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데 정작 나는 뭐 몸이 어째서 상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서부터 나를 릴렉스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운동하란 말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자꾸 제가 이제 운동한다 하면서 올리잖아요. 그게 왜 올리냐면 내한테 자극적이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맞지만 같이 하자고 올리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 운동 안 되시면 오후라도 시간 내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무리하면 독이다. 왜?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요. 이런 교감신경이 너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강한 운동은 안 되고요. 적당한 운동을 주에 한 2, 3회 돼 있는데 한 3, 4회. 1시간 이내로 땀 약간 날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긍정 호르몬이 많이 나와. 긍정 호르몬은 바로 뭐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대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혈압을 떨어뜨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또 그다음 중요한 게 체온이에요. 우리 몸에는 바깥 체온이 높으면 이거는 염증이야. 맞죠? 네. 어느 한 부분이 막 열이 오르는 건 염증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몸의 중심 체온. 중심 체온은 뭐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내에 있는 체온이거든요. 이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면 정상인데 대부분 병이 생기면 체온이 무조건 떨어져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바로바로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들은요, 체온이 심한 경우는 35도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 돌려요. 우리 병원에 제가 투석 환자들 많잖아요. 여름인데도 이렇게 추워요. 추워요. 예. 실제로 추워요. 예. 그러니까 봄꽃이 그런 친구들 보면 얼굴이 벌써 새카맣잖아요. 새카맣고 입술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보면 체온을 재보면 다 낮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내 몸의 중심 체온을 낮추는 우리 습관들을 보면은요, 차가운 물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차가운 물을 습관적으로 먹는 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시원하면서 이 미래세포가 마비가 오니까 물 맛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라고요. 미지근한 물을 먹어줘야지만 내 몸에 이 체온을 안 떨어뜨린다니까요. 아시겠죠? 차가운 물, 음료, 그리고 맥주, 그 다음에 과식, 과음, 뭐 에어컨, 미니스커트 했는데 어찌됐든 나를 차갑게 하는 거는 무조건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36도 안에 그냥 못 먹는 거는 아니요. 괜찮죠? 그러니까 36에서 37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죠. 연예인은 인상만이 그럴까지 넣어놨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양이죠. 영양. 그래서 뭐 제가 건강 강의하면서 영양 부분은 뭐 이야기 하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쁜 거를 내 몸에 안 느끼.
인간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게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내 몸에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음식, 그죠? 그 다음에 고소한 음식,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 중에서 보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전부 다 이당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많은 거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당류인 설탕과 가당은 몸에 들어오면은 뭐라 안 바뀌어요? 뭐라 바뀐다고요? 지방으로 바뀌어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절대로 칼로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비만은요, 면역기관 세포의 파괴를 유발해요. 특히 T인파구, 아까 T인파구는 뭐라 그랬어요? 직접 세포를 죽이거나 항체를 만드는 걸 도와주거나 면역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T인파구인데 이 T인파구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만은 절대로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당분이에요. 당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식이섬유예요. 아시죠? 식이섬유가 뭡니까? 제가 잊어볼게요. 식이섬유가 뭡니까?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 중에 뭡니까?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에요. 식이섬유는요,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당류예요. 근데 몸에 좋은 유산균은요, 이놈의 식이섬유를 좋아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식이섬유를 지금 좋아해요. 근데 유해균은요, 식이섬유를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당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제 조물주가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요, 내 몸에 또 좋은 어떤 그게 기능을 하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나 읽어볼 때 너무 신기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안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200만 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효소 하나만 문제가 되면 사람 죽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매니지했을까요?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것은 충분히 넣어줄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충분히 넣어줘야 되고요. 아까 진주 씨가 이야기했듯이 오메가3 이야기하는데요. 오메가3는 좋은 오메가3의 역할은 염증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그러면 염증을 떨어뜨려서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그죠?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출혈이 되잖아요. 그럼 출혈을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혈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또 과하게 지혈이 되면 이게 뭐예요? 그게 혈액이 뭉치잖아요. 응고되잖아요. 이걸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면역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출혈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자꾸 지혈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면역이 어쨌든 과해져가지고. 근데 좋은 오메가3는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나쁘게 출혈하는 거를, 나쁘게 지혈하는 거를, 나쁘게 자꾸 그 혈액이 뭉치는 거를, 그거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왜 뭉쳐요? 왜 혈액 내에, 지금 지혈, 피도 안 나는데 왜 혈액 내에서 지거들끼리 막 뭉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세포막이 혈액 세포막이 지금 산화되는 거예요. 그게 LDL 콜레스테롤 같은 거라든지 나쁜 어떤 게 많으니까 이게 나쁜 거라 생각하고 출혈됐다 생각하고 저들끼리 막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 그러니까 지혈하다 보니까 안에 그 혈전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혈관을 막고는 거지. 혈전.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중성 지방이 많은 게 고지혈증이고. 그래서 뭐냐면 깨끗한 오메가3를 넣으면 이런 이상한 반응을 없애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런데 타사에 넣으면 산패되는 오메가3를 먹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안 그래도 지금 혈액 내에 지금 산패대가 난린데, 그걸 넣어주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메가3를 넣어주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고, 지혈이 안 되고 자꾸 출혈해요.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나타나가지고 오메가3를 먹었더니만 출혈을 유발한다면 타사표는 아시겠죠?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항산화를 촉진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혈액내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혈압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오메가3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것을 충분히 넣어준다. 그래서 좋은 비타민, 좋은 미네랄을 넣어줘야 돼요. 나쁜 비타민, 나쁜 미네랄 넣으면은요, 이거 전부 다 독이에요. 그러니까 타사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은요, 독소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인의 이제 미네랄 상태를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밑에 칼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부족한 게 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칼슘 흡수하고 관련된 거는 바로 비타민 D인 햇빛이잖아요. 햇빛을 안 보고 운동을 안 하니까 칼슘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칼륨이 부족해요. 칼륨. 칼륨은 저 어디 많은 거냐면 녹황색 채소에 많아요. 칼륨. 잘 안 먹잖아. 그 다음 셀레니움. 우리나라 대표적 셀레니움 부족하거든. 응. 그래서 칼슘과 칼륨과 셀레니움 같은 거를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근데 너무 과하게 많은 것도 뭐냐면요. 요드예요. 요드. 요도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자연 상태 요도가 많으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도 중에서 이상 요도가 이온화된 요도가 많은 걸 먹으면 갑상선 이게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 거고 또 정상적인데 요도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갑상선 한기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왜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은 요도가 들어있는 거는 먹지 마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근데 암이 더블에서 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타사에 있는 요도는요, 이게 이온화된 요도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온화된 요도가 들어가면 갑상선이 파괴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암에 있는 요도는요, 자연 그대로의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요도라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안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은 WX를 굳이 권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는 아니까 안전한 안수만 다 먹는 거예요. 더 많이 먹잖아. 이게 요거트가 마음이 안 요오드에는요 이온화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요오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온화가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요오드 미네랄은 전부 다 미네랄 된다는 말은 그냥 미네랄은 이게 이온화되거든요. 요오드가 이온화가 되면은 이거는 마치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방사능. 요오드가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이. 그러니까 이온화돼도 안전한 그 미네랄이 있는 반면에 아주 위험한 미네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위험한 미네랄이 요드예요. 그래서 요드가 이온화가 되면요. 주로 어디를 가요? 요드가 갑상선에 가잖아요. 갑상선가 이 갑상선 세포를 파괴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 병원 치료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아 그거 아세요? 병원에서 여러분 요도 조직이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요도 이 갑상선 조직이 다른 곳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 중에서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갑상선에 여기 있는 이 조직이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 조직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병명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 우리 몸 딴 곳에서 지금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그죠? 이 조직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방사능을 주사하는 거예요. 증상하면 이것도 파괴되지만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하고 나면 부작용은 뭘까요? 갑상선 조직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버리니까 평생 호르몬을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이온화되는 갑상선 요구도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항진증은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을 못 만드는 거고요. 항진증은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만드는 거는 뭘까요?
갑상선에서 어쨌든 호르몬 분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요오드가 많으면, 원료가 많으면 호르몬 분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은 항진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 아시겠죠? 정리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먹는 게 나트륨이잖아요. 나트륨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요? 고혈압. 맞죠?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게 고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철분제도 사실 우리가 육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철분제가 많아요. 많이 먹어요. 근데 철분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 있죠? 변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인. 인 어디 많아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정말 많은 게 인이에요. 그래서 인 수치 줄여야 되고요. 그 대신에 칼슘과 칼륨과 셀레늄은 늘려야 되고요. 원래 토양이 많아. 토양이 많은데, 뿌리 식품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셀레늄 부족 국가예요. 감자, 고구마, 냉이, 도라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우엉 이런 거요. 산삼 그거 먹지 말고 잘 먹어. 캐지 말고 잘 먹어.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미네랄이 불균형이 계속 올까? 왜 오냐면은 우리가 약물 많이 먹죠. 항생제 포함해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이 약물 중에는요, 딴 회사에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도 약물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우리가 식품이라 생각 안전하다는 음식을 생각하고 먹잖아요. 근데 타사에서 만드는 그 비타민, 미네랄은 전부 다 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라요? 약물이에요, 약물. 맞죠? 독이에요. 예.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나트륨 많고 철분 많고 인 많고 요도 많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 토양 환경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산성화가 되죠. 왜? 뭐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네랄 밸런스가 지금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제가 정리하는 의미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요거대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 비타민 A 왜 먹어야 돼요? 비타민 A는 뭐와 관련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피부와 점막이에요. 이거 이 대표적인 뭐예요? 이거 면역 비타민이죠. 맞죠? 그래서 점막하고 피부의 방어막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그죠? 그래서 뭐 눈이 건조해지고 뭐 건조해지고 피부가 나쁘다 하면 비타민 A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여기 지금 없는데 사실 비타민 B도 면역 비타민이에요. 뭐 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점막, 엽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엽산이에요. 비타민 B 몇 번? 9번.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6라고 있어요. 피리독신. 피리독신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단백질 대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혹시 아세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제가 설명 많이 했는데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없애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없애주는 거는요. B6인 피리독신과 엽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도 저는 면역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비타민 B6와 비타민 B9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요. 아까 뭐를 만든다 그랬죠? 인터페론. 인터페론을 분비해주기 1차적인 어떤 선천적 면역을 높여주는 것은 비타민 C이다. 여기 있네요. 그죠? 인터페론을 만들어준다. 됐죠?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도 면역 비타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또 뭘 합성하는 거죠? 칼슘. 그죠? 칼슘을 흡수해주는 거죠. 그래. 햇빛에서 합수되는 거 맞아요. 강력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D. 그 다음 비타민 E는 뭐예요? 토코페롤 그래가지고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면역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은요, A, B, C, D, E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뭐 먹어야 돼요? 더블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요? 엽산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이야기했고요. 미네랄은 요즘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바로 뭐예요? 장의 면역이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먹이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여기 보면 SCFA가 해가지고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뭐예요? 단세 지방산이에요. 즉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뭐? 탄수화물이에요. 맞죠?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이건 유산균이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인간이 좋아하는 아까 단 거는 뭐가? 유해균이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공급해주면요. 장내에 있는 유산균이 정식이 잘 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에요. 인간이 못 먹는 탄수화물이 식이섬유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물질이 있는데 태아닌 말 들어보셨어요? 태아닌. 태아닌 제품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태아닌 샤크가 있겠지만은 그거 있잖아. 그거 말고 그것도 중요한 게 뭐예요? F-옥타코사놀. F-옥타코사놀이 뭐예요? 지구력과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해주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태아닌이에요. 콜티졸을 줄여주는 게 태아닌. 그리고 이 태아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호모시스테인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B6 피리독신하고 비타민 B9번인 엽산하고가 관련된다 그랬죠. 그런데 태아닌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태아닌을 먹어주면 사람이 편해지고 릴렉스되고 그런 거예요. 태아닌, 예, 도움이 되죠. 나아지죠. 약간 간박이 되게 심하진 않지만 그런 게 있고 까칠한 사람들이 이거를 본인 힘들어할 때 이걸 뭐 완화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태아닌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기능을 해요. 예. 그래서 비타민 B6와 비타민 B9번하고 호모시스테인이다 관여된다.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뭐 만드는 거예요? 항체 만드는 거죠. 예, 비임파구에서 항체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중에서 요즘 아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항산화 비타민은 에이스잖아. 비타민 A, C, E. 근데 면역 비타민은 거기다가 B, D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항산화 미네랄,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은요. 아연, 망간, 셀레니움, 또 이번에 나오는 몰리브덴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요즘 아연과 이야기가 됐는데 아연하고 망간은요. 우리 몸의 효소를 도와주는 미네랄은 다 뭐예요? 보조 효소예요. 비타민은요. 보조 인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아연은요. 항산화 미네랄 중에서 뭐를 관여하는 거다? 미네랄 중에서 이거는요. 보면 여기 적어놨는 거는 뭐냐면 백혈구. 그래서 B세포, T세포의 분열에 도움 주는 것이 아연이다. 그래서 아연은 뭐냐면 바로 면역 미네랄이에요. 근데 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항산화 시스템에서 아연은요. 뭐를 도움 주느냐면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모타제카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이 항산화 효소를 뭐 해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연이에요. 너무 어렵죠? 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딱 이야기했는 거라서 아마 여러분 머리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연, 아까 뭐랬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이 항산화 미네랄들이에요. 그리고 면역 미네랄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죠?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아연을 어디서 먹어야 돼요? 우리 제품에서는 WX 다 들어있죠.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라는 거는 지금도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 고유의 그 색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그죠? 사람이 먹었을 때도 뭐예요? 이렇게 항산화 기능을 할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많이 먹는 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알리신과 게르세틴이 있죠. 알리신은 뭐죠? 알리신은 마늘, 게르세틴은 양파. 그래서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게 해줘야 돼요. 애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먹여야 돼요. 이거 보면 하얀색이 청소년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파와 버섯, 뭐 마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듣는 게 알리신과 케르세틴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 주로 성장기 영유아한테 필요한데 카로틴, 알파 카로틴, 베타 카로틴,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루테인, 지아산틴, 케르세틴. 그냥 외우지를 마시고 한번 쭉 보세요. 노란색. 빨간색은 뭐냐면은 라이코펜, 어디 많이 들었어요? 토마토, 엘라그라, 엘라그산, 그죠? 여기 보면은 아세로라, 체리, 딸기, 그죠? 수박, 석류 이런 데만. 그 다음에 보라색은 좀 어디 많이 들었어요? 포도 같은데 포도 블루베리 많죠? 안토시아닌, 레스페라톨. 그러니까 레스페라토톨은 뭐냐면은 저기 포도주 같은 데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초록색은 주로 이제 폐경기 여성들이 많이 먹으면 좋은데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산틴, 그러니까 시금치, 피망 뭐 이런 거. 혹시 피망이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죠? 좋아하시죠?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있는 거를 의도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파이토팩타 식물 농축물이잖아요. 식물 농축물 자체가 대표적인 항산화 기능과 그 다음에 암을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 영양소, 요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항상성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하면 호메오스테시스라고 그래요. 항상성. 나의 몸을 건강히 유지해주는 걸 가지고 호메오스테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호메오스테시스를 밸런스를 이제 우리 몸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플렉시빌리티가 있어가지고 내 몸을 유지를 해줘요. 조금 오버해도 정상 내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은 표현형 유연성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그 레벨을 조금 더 증가하는 거는 참아줘요. 근데 빨리 내 몸에서 이거를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신경과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정상적, 예를 들어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일시적으로 혈압 올라가다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몸이 이걸 조절해 주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병이잖아. 급성으로 혈압이 올라가 터져버리면 바로 질병이 돼버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총으로 병돼버리면 만성질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메오스테시스를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디지즈가 되는데, 그 단계, 그 중간 단계에서 몸을 밸런스를 막 유지해 주려고 막 노력하는 걸 가지고 알로스테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면은 표현형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알로스테시스. 그래서 호메오 하는 거는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평상 상태, 항상성. 이게 적혔잖아. 알로스테시스. 여기 알로스테시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친구가 재미를 내다가 만드는 건데, 근데 이 친구도 나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가 이제 내 강의를 들어봤는데 본인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이거 강의를 1시간 10분인가 했거든요. 나름 엄청나게 이 친구 공부 많이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제 저는 이 자료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막 이야기 하잖아요. 하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강의 한번 해봤어요. 괜찮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거 할게요. 저기 장건강 할 거고요. 아니 이거 줌으로도 또 해요? 아니 지금 했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모으세요. 자, 그래서 1부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리더님의 정수리 강의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 합격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